안녕하세요. 뉴스카페 김선영입니다. 홈쇼핑 채널이 17개로 늘어나면서 선순위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크게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채널 경쟁으로 인해서 송출수 수수료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협력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해법은 없을까요? 뉴스 재구성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여야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서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고요. 민생과 평화를 주제로 키워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야당의 연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지 그리고 3월 국회는 성과를 남길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카페는 퀴즈와 함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카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3월 11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여야 3당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차례로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국회에서는 개혁 입법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사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제 패스트트랙 무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23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또다시 법정에 섭니다.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어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원부국 브루나이 국빈 방문으로 동남아 3개국 순방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양자 차원에서 한국 대통령이 브루나이를 찾은 것은 19년 만인데요. 문 대통령과 볼키아 국왕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지 시간 10일 아프리카 동부 에티오피아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 중이던 175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이 여객기는 미국 항공기 제조회사 보잉의 737 맥스8 기종이었는데요. 지난해 10월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라이언에어 여객기와 같은 기종인 만큼 두 사고의 연관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대 IPTV 플랫폼의 TV 홈쇼핑 및 티커머스 업체가 모두 채널을 확보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채널을 차지하기 위해 출혈 경쟁도 자처하는 모양새입니다. 과도한 채널 경쟁은 송출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의 향방이 오는 14일 결정됩니다. 유력 사업자로 세계 1위 면세점 듀프리와 손잡은 듀프리 토마스 줄리 코리아가 거론되는데요. 입국장 면세 사업권 입찰의 경우 중소 및 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으나 해당 기업의 경우 국내 업체 지분이 55%에 해당돼 중소 및 중견업체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통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뉴스토마토 산업위부 김웅태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쇼핑 황금 채널 출혈 경쟁 해법 있나? 지금 홈쇼핑 업체들이 지금 17개라고 합니다. 티커머스까지 합쳐서요. 지금 출혈 경쟁을 자처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채널, 앞번호 채널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지금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우려감이 또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해법은 없는 건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호 기자, 지금 앞서 제가 17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홈쇼핑 그리고 티커머스 채널까지.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7개 홈쇼핑 채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네. TV 볼 때 이제 뭐 재픽이나 해가지고 채널을 막 돌리다 보면은 이제 홈쇼핑 채널이 하나씩 걸리잖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TV를 틀면 이제 뭐 지상파부터 시작해서 이제 24번 이후까지 쭉 보는데 예, 항상 걸려요. 홈쇼핑 채널이 걸려서 홈쇼핑 채널이 참 많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데 티커머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데이터 이제 리모컨으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요즘에 이제 리모컨이 다 이제 데이터화 돼가지고 이게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인데 티커머스라 해서 티커머스만 하는 사업자가 5곳이 되고요. 또 기존에
이제 전화로 이제 우리가 구매하고 있었던 이제 TV 홈쇼핑 채널이 이제 7곳인데 그 7곳에서 5곳이 이제 티커머스를 겸업하고 있어요. 네. 겸하고 있어가지고 다 합쳐서 이제 채널이 17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TV 채널이 이제 낮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채널이 뭐 100번대, 예, 그렇죠.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스포츠라든지 저희처럼 뭐 주식방송처럼 이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찾는 채널이 뒤에가 많고 앞으로 갈수록 뭐 뉴스라든지 지상파라든지 그런 채널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낮은 번호를 많이 보게 돼요. 그냥 돌렸을 때 걸릴 수 있는 그런 네, 그렇죠. 채널들, 지상파 사이에 있는 그 홈쇼핑 채널들, 네. 뭐 이런 채널들이 인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입점을 하면 실제로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상품을 팔아도 채널이 앞쪽으로 낮은 쪽으로 가니까 이제 150% 정도 매출이 늘어나기도 하고 완판되고 전판되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낮은 번호대에서 이제 채널을 보다 보면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와이프가 잠깐만 멈춰봐 하면서 이제 네. 상품 같은 거 또 요즘에는 또 여행 관련된 상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보게 돼요. 저도 하나씩 좀 보게 되는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고 싶어서요. 네, 그렇죠.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주부님들이라든지 여성분들이 홈쇼핑, 온라인 쇼핑을 워낙 이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게 되고 채널이 낮을수록 거기에 거의 정비례하듯이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료를 올리듯이 입점하려고 하는 업체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만큼 수수료를 많이 떼는 거고 또 그런 수수료를 감당하면서도 입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수익이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계속 치열하게 되고 송출 수수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파장되는 그 부가적인 문제가 생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수요와 거죠. 공급의 원칙이에요. 네. 뭐 공급은 제한적으로 있는데 수요가 넘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지금 수수료 경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황금천을 확보하려는 그 이유 실적 때문인가요? 그리고 궁금한 건 도대체 이 송출 수수료가 그럼 얼마나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보죠. 네, 이 송출 수수료가 앞서 말했다시피 채널 전체가 17개로 늘어나면서 이제 당연히 과거보다 경쟁력이 많이 치열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미터 경쟁력이 치열해진 거를 볼 수 있는 게 송출 수수료인데요. 이 송출 수수료는 이제 홈쇼핑 업체들이 일정 기간 채널을 사용하는 데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경쟁력이 치열해질수록 이 좋은 채널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아까 임대료를 예시로 네, 들었잖아요.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외진 지역보다 번화가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자주 더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 앞쪽에 채널을 가져야지 이 송출 수수료가 높아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수수료 자체가 얼마인지는 아직까지 사업의 비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명확하지가 않는 거네요. 네, 비밀리에, 암암리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군요. 네, 암암리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고 그 2017년도에 KT에 이제 신세계 쇼핑이 네. 그 처음 진입을 했을 때 이 SK 스토어가 300억 정도 지불했다 이런 업계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수료를 네네. 이게 네. 그러면 연간으로 아니면 처음에 진입할 때 내면은 뭐 다음 바뀔 때까지 기간이 일종의 있나요? 주로 계약을 맺을 때는 연간으로 계약을 맺는데 연간 한 300억 정도 냈다 그렇게 업계 측에서는 추측하고 있고요. 근데 이 CJ 옥쇼핑의 그 지난해 영업이익이 1,200억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00억 정도가 이제 1,200억 원의 4분의 1 수준이니까 그렇게 크네요.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의 4분의 1 정도를 투자했다는 건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채널이 앞당겼잖아요. 신세계 쇼핑 같은 경우는 네, 신세계 쇼핑 같은 경우는 28번에서 2번으로 제가 알기로는 네, 앞당겨진 걸로 아는데 네 2번으로 앞당겨졌고 그러면서 300억을 낸 거예요? 네, 300억을 낸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과연 실적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길래 300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진출을 하려고 하는지 앞번으로 이것도 궁금한데 과연 실적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현금 뭐 실탄이라고 하죠. 실탄이 많이 써서 비용이 많아서 뭐 안 좋아질 것 보이지만은 이제 그만큼 더 많이 벌어들이니까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보는 거고 이 송출 수수료 시장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사업자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뭐 T커머스 채널이 뭐 K쇼핑 해가지고 이제 KT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SK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SK 큰 대기업에서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출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의 네, 그렇죠. 그 계열사들만이 지금 이런 또 선택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지갑이 두둑한 업체들 중심으로 송출 수수료가 높다는 것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채널이 입점된다는 거고 자금이 좀 부족한 작은 업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뒤로 밀리니까 시장을 대기업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의 채널로 사실상 재편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송출 수수료가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점도 있습니다. 유리하고 그렇죠. 신생 업체들은 더 도태될 수 네. 있는 거고. 그렇죠. 시장 플레이어가 낮은 곳일수록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파이를 나눠 먹던 걸 이제 일부분이 나눠 먹는 일종의 독과점 구조로 점점 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독과점 구조가 만약에 된다면은 자기들 힘이 세지니까 나중에 또 송출 수수료를 뭐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미 작은 업체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대기업들이 실탄이 많은 대기업들이 충분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가지고 오고 있죠. 이제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시장이 좀 변질되는 구조로 되지 않을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송출 수수료만 해서 1,300억 원을 벌고 있습니다. 1,300억 원을. 그럼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게 SK 브로드밴드가 2등이니까 1등은 KT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출 수수료만으로 이제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KT 이제 1위 사업자고 SK 브로드밴드가 2위 사업자인데 이런 홈쇼핑 수수료 관련해서 이제 매출액 대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그리고 기술력이 이제 좋은 IPTV 중심으로 기존의 TV 홈쇼핑이 좀 많이 부진해지고 있죠. 아무래도 전화 걸어서 제품을 사는 것과 리모컨으로 바로 즉시 결제하는 것과는 이제 천지 차이니까. 그래서 TV 홈쇼핑 위주로 이제 시장이 좀 정체되면서 T커머스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IPTV 중심의 기술력이 승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IPTV 업체들은 실적이 지금 증가되고 있고 네, 그렇죠. 기존의 SO들은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지 않나요? 그래도 예, 이런 예. 부분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전에서도 이제 뉴스 재구성할 때 유료 방송 시장 관련해서 네. 재편을 다뤘잖아요. 근데 SO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케이블 TV에서 TV 홈쇼핑만으로는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T커머스 업체도 이제 채널을 열긴 열어요. 열긴 여는데 T커머스만 전용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그런 채널들에 비해서는 좀 힘이 좀 붙이는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술력의 차이라든지 그런 시장의 트렌드를 본다면은 이제 IPTV 중심의 데이터 통신 그런 기술력의 발전이 기존의 유료 방송 업계의 그런 시스템을 좀 넘어가고 있는 시장이 좀 일종의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IPTV 쪽은 이제 실적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홈쇼핑 쪽은 그렇다면 수수료 부담이 커서 실적들이 좋지가 않고 네, 지금 그렇죠. 부진한 그 상황인 거고 그러면 T커머스 업체들은 지금 과다하게 지금 경쟁 붙으면서 지금 과도한 이제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그쪽은 실적이 좋아요? 지금 번호들이 앞당겨지면서 실적이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번호가 앞당겨지면서 실적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T커머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T커머스 거래 같은 경우는 2조 8천억 원 규모로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조 원 정도가 늘어날 만큼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신세계 쇼핑 같은 경우는요, 2017년 KT 올레TV에서 채널 2번을 아까 말했다시피 네네네네. 깨차고 나서 전년보다 거래액이 무려 61% 성장을 했고요. SK 스토어도 역시나 이제 4번으로 채널을 앞당기고 나서 2017년보다 100% 시국과 성장하면서 크게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아직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실적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네. 있네요. 앞으로 당겨지니까 실적이 아주 크게 뛰는군요. 네,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SK 스토어에 빼앗겼던 황금 채널을 빼앗겼던 그 롯데홈쇼핑의 실적이 되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롯데홈쇼핑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기존의 빅4라고 불리는 그 기존 홈쇼핑 업체들의 실적은 지금 역신장했다 이런 상황이고요. CJ 옥쇼핑이 대표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영업이익이 1,244억 원 정도였는데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롯데홈쇼핑 역시 지난해 12.1%로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네. 현대홈쇼핑과 GS홈쇼핑도 지난해 영업이익 각각
10.4% 그리고 5%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존의 TV 홈쇼핑 시장은 계속해서 시장이 악화되고 축소되고 있다. 티커머스는 성장하고 있고 티커머스 입장에서는 이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과도한 수수료를 내서라도 앞번호로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렇다면은 그 지상파 사이에 있는 한 자릿수 때 이런 그 채널들과 그 뒤에 있는 그 채널들과 수수료가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사적 계약 원칙에 따라서 크게 구분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한 자릿수 사이에서도 그 수수료 자체가 많이 달라진다. 단위 때마다 네네. 다 틀리군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 한 업계 관계자 말에 들어보면요. 20번대하고 이제 앞번호 때 한 자릿수하고 수수료 차이가 5배에서 뭐 많게는 그러네요. 네, 1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0억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들어도 상당히 좀 과도한 것 같은데 올해도 그게 지난해 얘기잖아요. 네. 그럼 올해도 이 수수료 부담이 또 가중되는 거예요? 네, 지난해부터 이제 티커머스 업체들이 상위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면서 올해 역시 송출 수수료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요, 이제 S급 채널보다는 최근에는 A급 채널이 수수료가 많이 높아지고 오히려 있다. 오히려 네. 한 자릿수 때가 S급일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닌가 봐요? 일단 S급 채널과 A급 채널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S급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홈쇼핑 채널 사이 양 끝에 네. 지상파 채널이 위치한 네. 채널을 말하고 이제 A급 채널은 S급 채널을 제외하고 12번대 이하의 채널을 A급 채널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2017년부터 이제 티커머스 업계가 적극적으로 S급 채널을 가져가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아, 이미 올랐고 거기는 네, 이제 올랐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나머지 티커머스나 홈쇼핑 업체들이 A급 채널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역시 S급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뭐 얘기를 절대적인 많이 하고 가격은 있습니다. S급이 높겠지만 일단 경쟁이 치열해서 이제 S급은 너무 많이 올랐고 A급 채널이 이제는 뭐 2순위 채널이 더 인기가 있어서 가격의 오름폭이 크다는 거죠 지금. 네, 최근에는 A급 채널 위주로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수수료가 이제 경쟁이 붙으면, 황금 채널 경쟁이 붙으면, 이제 문제점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출 수수료 자체가 높아지면 1차적으로 이제 홈쇼핑 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홈쇼핑에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는요, 홈쇼핑 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가 다른 유통 채널보다 지나치게 높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 수수료가 각각 21.6%, 21.10%에 불과하다면 이제 홈쇼핑 업체의 판매 수수료는 거의 30%대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송출 수수료가 이렇게 높아지면 이제 협력업체의 부담이 이어질 테고 그게 이제 협력업체들이 부담이 이어지면 결국에는 제품을 판매하는 가격 또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제기하는 게 이제 홈쇼핑 채널들이 이제 방송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매출비 중에서 송출 수수료에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지면 결국 상대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 비용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이 저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콘텐츠 질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뭐 새벽 배송도 하고 뭐 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괜찮나 봐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더 둔화되거나 뭐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지금까지는 서비스적으로 차원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수수료 자체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 한계에 치달으면 결국에는 홈쇼핑 업체들도 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을 필요하고 결국에는 투자 비용을 줄이는 대신 뭔가 자극적으로 방송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상품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형사 위주의 좀 인기 상품 위주로 판매를 하면 결국 상생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집도 팔더라고요. 어, 네,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자동차도 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진이 큰 거를 팔려고 하는 거죠. 네. 그만큼 수수료가 높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남기려고. 그리고
그런 이제 뭐 집이나 차 뭐 이런 것들을 팔다 보면 이제 소비자가 나중에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 피해 때는 또 나무랄라 할 수도 있고 지금 문제가 잘못하면 더 커질 수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런 그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소비자들한테 나중에는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해법이에요. 이건 뭐 심각성을 모르는 바는 아닐 것 같아요, 정부도. 네. 보니까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도 이 관련돼서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입할 의지를 또 보이는 것 같고, 네. 그게 또 타당한 건지도 모르겠고, 네. 해법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송출 수수료 때문에 돈을 다 쓰다 보니까 방송 사업에 투자를 못 해가지고 소비자들의 돌아갈 혜택이 오히려 이제 줄어든다. 이 말씀을 하신 게 결국엔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결국엔 이제 더 송출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까 이것 때문에 좀 감당을 못하니까 그 외의 것들을 줄여버리는 이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장이 건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건전하려면 시장에 이제 플레이어가 많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경쟁자가 많으면은 지금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일종의 밀월 관계로 송출 수수료를 정해놓고 다 동의를 하는 과정을 가잖아요. 근데 플레이어가 많다면은 한쪽에서는 분명히 송출 수수료를 내려서 다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그런 모습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송 산업과 통신 산업이 이렇게 몇 개 플레이어만 있기 때문에 일종의 독과점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통신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번에 방송 송출 수수료 문제도 뭐 KT가 정하는 선에 따라서 SK 브로드밴드가 따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IPTV에서 정하는 선으로 따라가면 S업계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올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자가 힘이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 플레이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이제 미국 그런 사례처럼 뭐 넷플릭스 이런 이제 사업자들을 더 많이 시장에 진입을 시켜서 송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만드는 게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가격 상한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격 상한제 가격을 정부에서 일정 정도로 정하게 된다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가격을 함부로 이렇게 정하거나 고정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예상치 못한 그 풍선 효과라고 하죠. 한쪽은 눌러버리면 반대쪽에서 터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정하는 선에서 결정하라 이런 부분은 좀 옳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정부가 이제 방송이나 통신 산업에 대해서 좀 관여하는 부분 중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좀 많이 망가졌어요. 정부가 이제 관여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건데 결국 시장 플레이어를 좀 많이 더 늘려야 됩니다. 결론은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네, 그렇죠. 의미고 상한선을 제한 두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김은태 기자는 뭐 생각하는 해법이 좀 있나요? 뭐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요. 최근에 업계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에 직접 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가 그 공공입찰 기구를 활용한 공동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 현재까지 이 송출 수수료 계약 같은 경우는 비밀리에 됐습니다. 네, 비밀로 이루어지는 수의 계약이나 네. 아니면 경쟁 입찰 방식도 가끔 도입되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 같은 경우도 형식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업체 자체가 계속해서 이 가격 정보를 흘리면서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경쟁 입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지적이 많아서 차라리 이 공공 입찰 수주하는 것처럼 일정한 기관을 통해서 공공 입찰 가격을 제출하고 그에 맞게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그 홈쇼핑 사업자에게 채널을 주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 부정행위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게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은태 기자는 공공 입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박민호 기자는 시장에 좀 맡겨야 된다. 뭐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은태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거액의 채널 베팅으로 수수료가 계속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이 선점하기 위해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는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그걸 써낼 여력이 없는 그 기업들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밑바디 찐 그 독이 될 우려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뉴스의 재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보여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부터 살펴보시죠. 이렇게 8위부터 1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비행기 추락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였죠. 현지 시간 10일 케냐 나이로비 공항으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총 157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7위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민주당 관계자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가 지난 1월 중순 양 전 비서관에게 민주연구원 원장직을 권유했는데요. 양 전 비서관은 고사를 거듭했지만 여권 인사들의 설득 끝에 원장직을 맡기로 결심을 굳혔다는 후문입니다. 이 양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는데요.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을 기획했으며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던 문 대통령의 정계 입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승리 이후에 청와대 홍보수석, 인사수석, 또 정무수석 등 요직에 거론이 됐었는데요. 비선 실세 논란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양 전 비서관이 내년 총선 승리 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총선 출마 가능성까지도 제기됩니다. 6위에는 전공로 올라와 있습니다. 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됐던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복직시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또 5위에는 오늘의 날씨 올라와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관련해서 수도권과 강서 영서, 또 강원 영서, 충청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4위에는 국세청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죠. 경찰이 서울 강남클럽 아레나의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어제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아레나를 세무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에 수사관 5명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이와 함께 아레나가 탈세를 위해 일부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또 앞서 경찰은 서울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며 클럽 실제 소유주면서 탈세 주범으로 지목된 강모 씨 및 관련자 7명을 입건해 조사했는데요. 경찰이 수사 확대를 위해 아레나 탈세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은 국세청이 강 씨가 소유한 다른 유흥업소 15곳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또 조사 초기 강 씨의 탈세 진술에 서류가 빠져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이게 국세청이 아레나에 대해서 봐주기식 조사가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검색어 살펴보실게요. 문동환 목사 올라와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고 불리는 문동환 목사가 지난 9일 9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애도의 물결과 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위에는 아까와 마찬가지 이유로 에티오피아 올라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1위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6년 10월 2주차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한국당의 상승세는 지난달 27일 있었던 전당대회 효과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고 미세먼지 악화 등 여러 어려움들이 가중돼서 반사이익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3.1%포인트 내린 46.3%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2.4%포인트 오른 46.8%로 긍정평가를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8위부터 1위까지 검색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통 한나의 시간입니다. 3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여야가 오늘부터 이제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기선 제압에 나섭니다. 지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발표가 된 그 상황인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정치부 박진아 기자입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당 쪽에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강조했습니까? 네, 국회는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실시합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민생과 평화를 연설 핵심 키워드로 삼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여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5월 민주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홍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요. 홍 원내대표는 오는 5월 임기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 안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주제로 연설대에 오른 홍 원내대표는 우선 보수 진영에 이제 평화의 문을 함께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이제 진보 진영만의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당리 당략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평화가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포용국가를 통해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했는데요. 제조업 르네상스, 벤처 혁신기업 육성,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과 규제개혁을 뼈대로 한 각종 민생 입법의 시급성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또 이야기하면서 또 민주당 쪽에서는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야당 쪽에 이 통과를 위한 협조를 좀 촉구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부터가 또 관심이 모아지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금 이 야당 쪽에서의 이제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까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 원내대표에 이어 내일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모레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데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첫 대표 연설입니다.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기도 한데요. 나 원내대표는 주로 안보 불안과 정부의 경제 실정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제 폐지 및 의원 정수 270석을 주장한 만큼 이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는데요. 선거제 개혁에 올인하고 있는 만큼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강도 높은 주문이 예상됩니다. 특히 사실상 선거제 개편을 반대해온 한국당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밖에 제3당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 발언도 내놓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관영 대표는 이제 선거법 패스트트랙 이제 필요성을 강조를 하게 될 거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런 부분들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또 뉴스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비례대표제 없애자. 사실 나경원 대표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한 의원 출신인데 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네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관심이 또 많이 모아질 것 같아서 내일 또 많은 발언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월 국회 이제 대표 연설들의 일정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좀 전망을 앞으로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에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정치, 외교통일 안보, 경제, 교육사회 문화 순으로 진행되고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8일과 다음 달 5일 두 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13일에는 미세먼지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국회는 여야가 개혁 입법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사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선거제 개혁 합의안과 사법개혁 법안 등을 두고 협의할 예정이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해 비민주적이라며 전면 거부해서 갈등이 커질 전망입니다. 또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학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체육계 폭력근절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등도 이견이 큰 법안들인 만큼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면서 이번 국회는 인사청문회의 치열한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뉴스토마토 박진아였습니다. 네, 박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3월 국회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 곳에서 충돌 지점이 좀 보입니다. 특히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 게 선거법 개정이 될 것 같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청개구리 같은 그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서 또 3월 국회가 파행으로 가는 건 아닌지 또 우려도 많이 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통 한라인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재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며 첨단 IT 기술을 보유한 디지털 인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미국 아마존은 뉴욕 롱아일랜드 시티에 새로운 사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배경이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확보하기 쉬운 지역이라는 이유가 큽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기업인 구글 또한 인재를 찾아서 뉴욕에 새 거점을 마련합니다. 구글은 앞으로 10년 동안 뉴욕에서 고용 인원을 지금의 2배인 14,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국 최대의 검색 엔진 기업 바이두도 앞으로 3년 동안 IT 분야 인재 10만 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각국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지난 2008년부터 사활을 걸고 있는 국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바로 해외에서 연구 활동을 펼치는 세계적 수준의 인재 1,000명을 본국으로 영입하는 천인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정보과학기술 분야에서 무엇보다 인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정부와 기업 모두 알고 있지만 오히려 해외로 유출되는 인력에 골머리를 앓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도 2022년까지 해외 과학기술 인력 1,000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위해 맞춤형 회기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세계 각국의 인재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인권운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그 활동을 말하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인권운동 전문가들 떠올리면 마틴 루터 킹이나 넬슨 만델라 이런 분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떨까요? 30년 동안 현장을 누벼온 인권운동의 산 증인을 제가 모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이 자리에 모셨네요. 자,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하면 제가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항상 약자 편에 서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인권운동에 언제부터 어떻게 좀 들어가게 되신 건가요? 제가 1988년부터 인권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이전에 이제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다가 1988년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제 동생이 이제 분신해서 이제 죽는 사건인데, 네. 근데 5.18 학살자 처단을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분신해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육아협 활동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의문사라고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끌려가서 죽었는데 왜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모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이제 풀기 시작하면서 인권운동을 좀 접하게 됐고, 그 뒤로 이제 이런 국가폭력, 그런 국가 범죄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 네.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제 제가 다뤄왔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삶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대한민국 인권 예, 현대사를 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권 정말 소중한 건 당연히 아는데 예. 피부에 와닿는 건 사실은 조금은
떨어지거든요. 당연하다고 알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인권을 무시한 행동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고 특히나 요즘 이런 또 이슈가 많이 불거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인권이 국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인권 수준은 상당히 이제 낮다고 이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노무현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인권이 상당히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나라로 우리가 이제 주목을 받았었어요. 국제사회에서. 하지만 이제 이명박 정권 이후에 이 인권 문제가 굉장히 급격히 또 후퇴하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국제사회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아직도 그런 지적이 끝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 수준은 높지만 인권은 상당히 후진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제대로 사회가 발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돼요. 인권하면 네.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좀 뭐랄까 이기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자기들 자신들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제 인권 피해를 당하고 그럴 때는 인권을 얘기하지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인권을 얘기를 하고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외면하거나 또 비난하는 풍토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자기중심적. 굉장히 안타깝죠. 네. 뉴스토마토 편집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네, 예. 계시잖아요. 네. 얼마 전에 칼럼 쓰셔서 네, 저도 예, 예.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제목이 5.18 망언과 빨갱이라는 그 예, 글이에요. 예, 예. 공감이 좀 많이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좀 막말을 하거나 뭐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보세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 빨갱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쉽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동아일보의 대기자 한 분은 이제 칼럼 자체를 갖다가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마치 표현의 자유를 네. 억압하는 북한의 그런 전체주의 국가 같이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빨갱이란 말은 단순하게 이제 붉은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으니까 그거를 뭐 제한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죽여도 좋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빨갱이가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만 탄압하는 이런 용어가 아니었고 정치적 반대자, 정권을 잡은 사람들, 권력자 입장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갖다가 억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아왔던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한국 전쟁 시기에 이게 학살당했던 그런 현장들을 발굴합니다. 유해를 발굴하면 그걸 보면 끔찍한데요. 그 아기들 그런 유해들도 발견됩니다. 엄마 등에 엎인 채로 죽은 걸로 보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다 빨갱이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도 그런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했던 그런 과거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과거가 있고 이런 역사적인 그런 거를 빼고는 빨갱이란 말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갱이란 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건데 마치 빨갱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이냐 이렇게 잘못 호도하고 있는 거죠. 특히 언론 하시는 분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언어를 쓸 때 좀 엄밀하게 좀 가려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써야 되는데 표현의 자유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권 사이에 두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네. 가짜 뉴스 이런 단어가 네. 자꾸 등장을 하잖아요. 인권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미디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죠.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이제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 시위, 뭐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민주주의 표징 같은 거잖아요. 네. 이게 얼마큼 보장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민주주의인데 그 안에서도 표현의 자유라고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이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구 선진국가나 이런 데서도 정말 하면 안 되는 그런 표현의 그런 그 제한 이런 부분들을 법이나 이런 걸로 해놓고 그걸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히틀러를 찬양하거나 그런 그때 이제 나치가 자행했던 학살을 갖다가 그걸 찬양하고 또 그런 걸 선동하는 이런 것들은 법으로 규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인류 보편의 어떤 이런 양심이나 도덕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저거는 그 문제가 되는 그런 해악이 되는 그런 표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치 이제 빨갱이라고 하는 거 또 5.18에 대한 어떤 5.18 피해자에 대한 어떤 모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허용이 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제가 노릇입니다.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네요. 예.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네. 하지만 앞서서도 우리 인권 수준은 상당히 국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경제에 네. 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미약한 부분이 그만큼 많고 이제 뭐 개선돼야 될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난주에 이제 3월 8일이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이었잖아요. 네. 성불평등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OECD 꼴찌예요. OECD 국가 꼴찌고 전체 유엔에서도 하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불평등 지수가 그 지위가 점점 내려갑니다. 도리어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그만큼 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리천장, 뭐 미투 뭐 이런 게 나오는 그런데도 거죠. 네. 불구하고 이걸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아까 빨갱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하는 게 유엔에서 계속 권고하는 거고 우리나라 동맹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권고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아까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게 이 사람의 생각과 표현을 갖다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건데 이런 거는 다른 생각, 다른 사상 자체를 갖다가 허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걸 폐지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노동권과 관련돼서 많은 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을 하고 이게 다 유엔이나 국제인권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되는데 노동조합 잘못했다가는 아주 형사처벌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압박이 엄청 심해서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이 죽기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또 이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어떠한 권고를 계속 내냐면 그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시 전쟁이니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초기부터 해서 사교육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연령에 맞는 그런 그 쉴 권리나 이런 것들이 없이 혹사당하고 있다. 이게 권리 침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제 전혀 이제 인식을 못하고 있고 그냥 아이들을 위한 것처럼 마치 이제 대학을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 이제 아이들을 그만큼 피폐하게 만들고 뭐 이런다는 것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노동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노동권, 거주권, 그 아이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인권인데 사실 우리가 많이 그냥 이야기하기로는 사람 중심의 사회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사람답게 사는 세상. 하지만 그것과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많이 멀은 것 같고 그렇다면 국가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인권에서는요, 국민이 인권의 주체고요. 권리의 주체고, 국가는 의무 주체예요. 국가는 이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런다고 유엔에 가서 또 이제 약속까지 하고 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유엔의 이런 그 지적이나 권고들을 갖다 계속 무시하고 있는데 이걸 바꾸려면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히 이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 이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일정한 어떤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분배해서 정말 이 일자리 같은 것도 다 노동권이고 그리고 이제 건강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주거에 대한 권리 이런 게 다 국가가 보장해줘야 될 또 우리는 보장받아야 될 그런 인권인데 이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일자리도 없고 가난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개인의 탓인 줄 아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요 인식 전환이 정말 돼줘야지 우리 사회가 인권 사회로 더 한층 더 발전할 텐데 여기에 막혀 있습니다. 인식 전환이 가장 필요한 거네요. 그만큼 오늘 또 삶과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은 보석 제도입니다. 비오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드릴게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하셔서 먼저 구독하시고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메일 주소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톡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량은요, 최초의 프리미엄 크로스오버죠. 토요타 렉서스의 RX, 이 RX의 계보를 잇는 RX450H 모델입니다. 이 사실 RX의 국내 인지도가 높지 않은 만큼 크로스오버 하면 보통 유럽산 모델들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RX는 토요타 렉서스의 전 세계 판매량 중 30% 정도를 담당하면서 세단 모델인 ES와 함께 대표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최근 다양한 차량 모델들이 출시되면서 크로스오버라는 개념이 또 익숙하면서도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크로스오버라는 모델 도대체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RX가 처음 출시됐던 1990년대 후반만 해도 크로스오버 하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긴 했는데요. 지금도 정확히 정의란 이것이다 라고 규명된 건 없지만 보통 세단과 RV 또는 세단과 SUV의 장점을 잘 융합시킨 퓨전 차량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차량 사용 패턴이 다변화되면서 일상과 여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프리미엄 크로스오버이자 4세대 모델까지 진화한 RX450H,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외관에선 이전 세대 대비 커지고 화려해진 몸집이 눈에 띕니다. 3세대 모델 대비 120mm 길어진 4890mm의 전장에 전폭 1985mm, 전고 1705mm가 맞물려 우람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폭과 전고는 각각 10mm, 20mm씩 늘어났고 휠 베이스 역시 50mm 커졌습니다. 차체 크기와 함께 커진 렉서스 고유의 스핀들 그릴도 이런 느낌의 무게감을 실는 요소로 작용 중입니다. 네, 이 밖에 L자 형상의 트리플빔 LED 헤드램프나 화살촉 모양의 주간 주행 등에서도 렉서스 고유의 외관 특색을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특유의 각진 외형은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겐 준대형 모델인 NX가 충족시키지 못한 무게감까지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뒤로 갈수록 치켜 올라가는 인상을 주는 사이드라인과 쿠페처럼 떨어지는 루프라인 등을 통해 스포티한 느낌까지 강조했고요. RX면서 RX를 뛰어넘겠다는 RX450H의 슬로건처럼 차량 내부에선 브랜드 최초로 적용된 것들이 눈에 띕니다. 풀사이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도어 트림과 센터 콘솔에 적용된 레이저 컷 우드 등은 기능과 디자인적 요소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소들은 지난 2016년 미국 워즈오토가 선정한 10개의 베스트 인테리어 차종에 이름을 올리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표현되는 12.3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기존 모델들에서 센터페시아 아래 부분에 위치했던 것을 최근 독일 브랜드 차량처럼 대시보드 위로 올려서 시인성을 강화한 모습이고요. 대형화 시도를 적용한 중형 SUV인 만큼 뒷좌석의 넉넉한 공간도 눈에 띕니다. 렉서스는 RX450H의 뒷좌석을 두고 플래그십 세단인 LS의 뒷좌석에 맞먹을 정도의 넉넉한 승차감을 갖췄다고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슬라이딩 기능을 통해 뒷좌석 역시 앞뒤로 120mm까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다양한 시승기나 실사용자들이 RX450H의 주요 장점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넓은 트렁크 공간인데요. 골프백이 4개까지 들어가는 넉넉한 공간을 통해 일반적인 레저 활동은 물론 가족과 함께 떠나는 캠핑에서도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렁크도어 개폐 방식은 브랜드 최초로 터치리스 파워 백도어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엠블럼 굿에 손을 가져다 대기만 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이 SUV 문을 열 때 이렇게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좀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이 촬영을 위해서 시연을 좀 여러 번 해본 결과 민감도는 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실용성에 있어서 얼마나 큰 점수를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네, 이 SUV의 경우에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뒷좌석 폴딩이 필수적인데요. 이 뒷좌석 폴딩을 여성분들뿐만 아니고 남성분들도 은근히 까다로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델의 경우는 이렇게 버튼이 위치하고 있어서 뒷좌석 폴딩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또 이 버튼 자체가 뒷좌석과 트렁크 모두 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RX450H의 파워트레인은 6기통 3500cc 가솔린 엔진과 전륜 167마력, 후륜 68마력 2개의 전기 모터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최고 출력 313마력,
최대 토크 34.2kgm의 동력 성능을 구현합니다. 또 평지나 빙판길 등의 도로 상태나 코너링 여부에 따라 앞뒤 바퀴의 구동력을 적절히 배분하는 E4 시스템을 통해 쾌적한 승차감도 알뜰히 챙겼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연비와 정숙성도 탁월한 편인데요. 출발 시 전기 모터를 먼저 사용해 구동되는 만큼 스탑앤고 시스템을 사용할 때 디젤 차량과 같은 이질감이 없어 소소한 운전 편의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인연비는 리터당 12.8km의 복합 연비를 통해 중형 SUV 가운데선 준수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4세대 RX 450H 모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RX는 지난 2001년 1세대 모델의 국내 도입 이후 2006년 2세대부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하는 등 매 세대를 거치며 진화를 거듭해왔는데요. 이번 4세대 모델 역시 대형화와 고급화를 통해 한층 존재감을 강화한 느낌입니다. 네, 시장 선구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고 국내 판매량 측면에서도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요. 이 프리미엄 SUV가 즐비한 이 시장에서 매년 1000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는 7인승 모델까지 출시가 된다고 하니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국내에서 판매되는 토요타 렉서스 차량의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토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편인데요. 이 중형에서 대형을 아우르는 라인업 확대를 통해 앞으로의 타겟층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세단 모델이죠. 아테온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영의 뉴스카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